출발 새아침.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2년 국회 환노회 주간 청문회에서 이석재 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부정 취업시켰다는 혐의였는데요. 김 의원 측은 정치적 폭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석방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쓸데없이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오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소외 드루킹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강연료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설에 오르자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직하고 슬기로운 시사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노영희가 지금 시작합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서정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소연가라는 노래인데요. 고 노회찬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오늘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과 말씀 나누겠는데요. 1년 전 오늘 퇴근 후 없던 약속 잡아 술잔 기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저도 그랬고 온 국민이 다 깜짝 놀란 일이 사실 1년 전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일주기인데요. 소회가 좀 어떠신가요? 우선 지금도 노회찬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가슴도 먹먹해지고 그동안 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했는데 정말 특히 이제 우리 창원의 시민들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손잡아 주셔가지고 정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보태 주셔서 너무너무 좀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어머님의 못다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창원에서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 저녁에 작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민들과 함께 시민분향소를 창원 시내 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주기 추모 행사를 가지는데 어머님의 그간의 활동 사진들을 놓고 어머님의 뜻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셔서 함께 이제 시민들께 추모와 감사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정의당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당이기도 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그 지난 1년 전에 그 사건 이후에 또 정의당이 가지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의원님의 꿈이 결국은 정의당의 꿈이고 또 대다수 국민들의 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당이 의원님의 그 뜻을 남긴 유산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지금 현재 그 비례의석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정치가 바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
당내에 설파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진입을 해서 집권의 꿈을 이루어서 노회찬의 뜻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네네.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여 의원님께서는 고 노회찬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연이 깊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우선 80년대 중후반에 노동운동을 함께하면서 네. 가끔씩 뵙기도 했는데 물론 길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운동을 하면서 함께 좀 만나게 되고 특히 이제 2016년도에 의원님을 창원 성산구로 또 모셔온 네.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원님의 그 빈자리에 대한 또 가신 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기억하는 노회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네. 참으로 인간다운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네. 화도 낼 법하고 서로 언쟁도 생길 법한데 네. 모든 이야기를 수용하고 물론 때로는 좀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었지만 네.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었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의원님이 활동하는 게 예. 지역구에서는 또 지역구 출신인데 왜 안 보이냐는 원성들 같은 게 저희들 통해 들어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의원님이 어쨌든 틈을 내려고 하루에도 창원이 멀지 않습니까? 네. 또 교통편도 그리 좋지가 않은데 비행기로 3번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역 구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하려고 하고 물론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네. 제가 한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의원님 낚시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의원님 낚시 한번 가실랍니까 하니까 얼굴이 확 패여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몰래 낚시를 한번 갔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정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요. 네. 그 사실 노회찬 의원 그러면은 예전에 삼성 떡값 네, 네. 받았던 검사들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는 아픔이 있었었는데요. 네, 네.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노회찬의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호주제도 폐지하면서 네. 어떤 여성들의 그 억압된 권리를 좀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마 국회에 진입해서 맨 먼저 그렇죠. 좀 하셨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삼성 엑스파일 공개 여기가 몇 가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은 이 사회의 좀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인간적으로 네. 많이 대변해 오신 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 그러면은 이제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82년도였나요? 네. 그때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네. 용접공 출신의 그 노동운동가, 네. 국회의원 이런 걸로도 유명하긴 했었었는데요. 네. 그 또 한편으로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50년 쓰던 고기판을 불판 교체죠. 네, 고기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까매진다. 네. 이제 판을 갈아야 된다. 이러면서 네. 판갈이 이런 걸 또 내세우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선구자적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들을 많이 이끌어준 분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노회찬 의원이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참 의원님이 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의원님이 첼로를 네네, 그렇죠.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첼로가 가장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 인간의 목소리에 가까운 음악. 첼로가. 네. 내는 게 첼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또 음이 났습니다. 네. 그래 가만히 보면은 의원님께서 정치해온 그 과정이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닌가.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그 편에 서서 또 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하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노회찬은 내 편이다. 네. 내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내 삶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다. 네. 아마 이런 내 편이라는 생각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의원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첼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네네. 사실 어렸을 때 첼로도 배우시고 이제 어머님이 첼로를 배우게 했다. 네. 뭐 악기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배웠다는 네. 얘기가 이제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럼 되게 부자로 잘 살았나 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셰빵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정도였나요? 그렇죠. 제가 네네 내부적인 건 잘 모르더라도 부산의 어린 시절 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네네. 셰빵살이 하면서도 어머님이 악기 하나 좀 다루게 된다 하면서 그 힘든 살림살이 쪽에서 네. 그 악기를 가르치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면서 어머니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어머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통해서 그 정서적인 그런 토양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셨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숙제가 있다 이러죠. 2012년도에 그 당대표 수락연설 하면서 유명했던 게 바로 6411번 버스. 네네네. 그 버스에서 이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연설하셨던 그게 사실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의원님의 그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2년 전에 왜 노동절날 삼성중공 크레인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은 그렇죠. 참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한 2주 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 제가 이제 의원님 가시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들어와서 의원님이 남긴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옆에 자기 동생이 죽고 자기 동료가 죽고 굉장히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는 기록을 한 나 조선소 노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국회에서 이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북콘서트를 하고 제가 책을 50권 구입해서 제가 편지를 하나 써서 법사위 위원들 각 정당 대표 정책위원장들에게 다 보내서 제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한번 좀 통과시키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문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대기업에서 하청을 주는 구조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실질적인 처벌을 또 그 기업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 6명이 죽고 25명이 중상을 입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삼성중공업 그 원청 사장은 고작 벌금 300만 원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관리나 이 시설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그런 원청 사장도 엄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로 이거는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법이다. 그렇죠. 예방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회가 결국에는 그런 숙제를 잘 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인데요. 여 의원님 본인도 사실은 이제 짊어진 무게가 각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의 전 지역구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그동안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참 이제 국회가 안 열려갖고 깝깝했습니다. 사실은. 국회 한 번도 못 가보셨다면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가본 건 아니고. 지난 한 번 가고 선서만 하고 선서만 하시고 이러다가 임기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그 고교 무상교육 무상교육법을 발의를 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죠. 발의를 하셨고 제가 그것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 네. 또 이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방교육 그 재정교부금법 네네.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해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딴지를 걸어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올해 중에는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러 단체들과의 간담회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최근에 뭐 최저임금 통과와 관련해서 네. 왜 경제대국 12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경제 기득권은 아무 책임 고통 분담도 안 하고 네.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 네네, 도대체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를 이제 예결 그 위원회 심사하면서도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소재나 부품 이 국산화 원천 기술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있기 전에 저는 총리를 만나서도 창원에 이제 기계 소재 부품, 네. 핵심 부품을 일본이나 독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걸 국산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부터 해서 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짧게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지금 정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네네. 그 7월 국회 추경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제가 지켜본 지금 현재 국회 모습이 네. 특히 추경을 둘러싸고 추경이라는 인지를 붙잡고 인질극을 그렇죠. 벌이고 인질극 있다. 버린다. 네. 좀 이런 좀 느낌이 들고 계속 뭐 경제 청문회 하자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계속 조건을 한 개 한 개씩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으로 아이고. 뭐 이렇게 걸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불경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리 어려울 때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발목 잡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정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다른 조건 달지 말고 네. 이 추경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 만약 끝끝내 뭐 제1야당이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은 네. 여야 사당만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네. 추경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그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여영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동물국화라고 불리운 그 살벌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깜찍한 명언을 만들어낸 분이죠. 귀여웠으면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겁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을 할 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민망하게. 아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예뻐지시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저 악플 유도 멘트, 이렇게 진행자가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야지 또 악플 유도 멘트로 이렇게. 아이고, 전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인기 많으셔가지고. 네. 어쨌든 그 악플을 격주마다 저희가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네. 이 시간을 함께 꾸며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코너명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제작진이 정치 귀요미로 하자. 이걸 강력히 민다. 이거를 꼭 의원님께 말씀드려달라고 우리 코너 이름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야말로 그러세요? 뭐 악플 유도하기 위해서 저를 코너로 이렇게 몰아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코너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코너로 모시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정치 귀요미 코너명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조금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네. 의원님이기도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얘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네, 그러는데요. 네. 그런 보석 싫다 이러더니 결국은 웃으면서 구치소를 나오셨어요. 우리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일단은 그 법원에서 어차피 8월 11일 정도면은 구속 만료로 사실은 석방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왜 굳이 직권 보석을 해준 건가.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우선 한번 그 점을 좀 지적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래도 보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그렇죠.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실타리처럼 얽혀 있는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속 등 기타의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 훼손 인멸의 우려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의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그렇죠.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조건들은 통상 보석을 할 때 이렇게 내리는 일반적 조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비교를 하시는데 김경수 지사 보석 조건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제 돈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 3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 원이고 김경수 지사 2억 원이니까 제일 적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피고인으로서는 그 2억 원 중에 1억 원은 현금 공탁이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10억 원 다 보증보험 증권. 증권으로. 실제로 낸 돈은 5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3억 원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증권이에요. 우리 변호사 하시고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금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일말의 이제 어떤 여지들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만큼은 나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해주는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돈이 전부 보증보험 증권이든 뭐 보석금이든 간에 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네네.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 더 짚을 게 불구속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혹시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상 이 문제는 공모 관계라든지 그 준비 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한 행위도 어떻게 법으로 평가돼서 포섭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관계자와의 접촉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연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건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법원이 생각보다 이렇게 정치하지가 않아요. 정치하게 그렇죠.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 점이 좀 우려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까지 하셨고 사법 능력을 다시 한번 능멸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정말 사법부가 내세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시리라 일단 기대해 봅니다. 또 뭐 우리가 변호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두 번째 문제래요. 두 번째 얘기 한번 풀어가는데요. 일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준비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 네네.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미 예측돼 있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 개헌선을 넘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일본의 보수 정권의 공고함은 이미 다른 정권 교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 정권이 이미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굵직하게 정말 타협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준비라고 하지만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뭐 특사 문제라든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것은 이 상황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늦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혁신을 기할 수 있고 진짜 새로운 경제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결이라는 말이 막 귀에 팍팍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이제 참의원 선거 직후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니 우리 이미 답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그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 이런 입장을 계속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네. 어디서부터 지금 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시작은 모두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점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내 여론도 다각적 측면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경제 부분, 국내 반도체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 이 현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앗아가고자 하는 네네. 일본의 어떤 정략적인 경제적 목표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레짐 체인지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하는 한국의 정서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향후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타협점이라도 모색을 하려면 사실상 이런 얘기 후지TV에서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탄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정말 그 나쁜 사람이. 근데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라고 좀 그 행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다각적 측면에 어느 하나도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그 역사 문제도 포함돼 있고 경제 문제도 포함돼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 뭐 어느 정권을 의도한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대일본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내정 간섭적 의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통상의 외교 마찰에 있어서 또는 무역 마찰에 있어서 단선적인 해법들 네. 그런 걸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일본은 참 단결이 잘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단결이 썩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그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네.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의 쇄국 정책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까지 예.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없고 쇄국 정책으로 망한 구한말 시대가 연상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하고 구한말의 쇄국 정책을 비교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내용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이 한국당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급해졌다. 왜냐하면 다급해졌다? 예, 한국당은 네. 프레임을 잘 짜요. 네. 우리 당 얘기해서 참 민망하지만 우리는 네. 늘 한국당이 짠 프레임에 들어가서 정말 싸우느라고 사실 뭐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코끼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친일 뭐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네. 일본의 우호적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발 또는 지지자 발 어떤 발언들의 발끈에서 결국은 쇄국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친일 프레임 안에 갇히는 얘기거든요. 네네. 심지어 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토착 빨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주요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토착 외구를 사람들은 연상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분리했던 그런 공격의 프레임 안에 자꾸 들어와서 공방을 벌이는데 한국당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전에. 이게 바로 다급함, 이 문제의 본질에서 본인들이 명분을 갖고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이 없고 상황적으로 다급함을 느끼는 저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구나. 자기 확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 봐요. 이거는 네. 비단 뭐 논리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것 네. 자체가 자기가 가지는 자기 정책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 불매 운동으로 뜨거운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맨날 싸움만 하고 있냐? 친일 프레임 가지고 정쟁만 하는 거 너무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 철회 결의안이 이제 어제 겨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좀 정치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진짜 쇄국 정책이라고 대표된, 물론 그것도 역사적 평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을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 전면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감정적이지 말라 냉정하라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동북아의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 환경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냉정할수록. 그렇다면 단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게 사실상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동조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회동 때도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를 그 합의문에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적시하고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전희경 대변인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당시에 이거는 이제 언론인이 없을 때 있었던 얘기죠. 이 부분을 빼달라고 했던 이유가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일본을 자극하고 말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상황의 외교적 문제가 지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너무 국민과 동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 보다도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이제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추경 당일날 국회의장님이 좋다. 그럼 원포인트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건 안 되겠냐. 이 문제는 너무 하루가 급한 문제고 국회에 단일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협상력에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물론 뒤늦게 어제 월요일 그 관련된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이 사실상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국당에서 추경 처리를 또 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또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이런 거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들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내지는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거지 좀 타협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예, 정말 이제 타협을 누구보다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금 빨리 이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명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장관 해임안과 그다음에 목선 그 국조, 목전 국조 같은 경우 어느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의견도 갑자기 다 이불 다물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걸 하면 끝나나?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협상 국면에서 테이블 위에는 무슨 얘기를 계속했었냐면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얘기해서 경제 원탁 토론회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목선 국조를 들고 나왔고요. 목선 국조에서 다시 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꼴대를 자꾸 옮깁니다. 열심히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볼을 차고 저기가 꼴대려니 했는데 자꾸 꼴대를 옮기는 방식의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목리가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협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협상의 대상자인가를 전 정말 의심을 하게 되는 국면인 거죠.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우물정 0945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9232 끝자리 쓰시는 분이 아니 이재정 의원님이시군요. 앞으로 출발 새 아침 채널 고정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확보 한 명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 특별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4월 강원도 산불 이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지금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발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1호 법안으로 냈었고요. 그렇죠. 대표 발의하셨죠. 국민들 성원 덕에 이 어려운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내용 자체가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도 행안위 법안 소위 법률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전체회의 상정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돼야 최소한 안건조정위에서 이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데 안건조정위 자체를 사실은
의결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패막이로 썼던 건데요. 지금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안 해주고 계세요. 아이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5.18 진상규명위 때도 규명위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는데요. 빨리 이제 안건조정위 구성에라도 협정을 해주셔서 본인들이 제안하신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못 보셔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너무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 고정으로 오실 거니까 좀 네. 아쉽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너명은 좋은 아이디어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하게 된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방송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15분 2번 저녁 7시 15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